날마다 새롭고 좋은 날 되소서. 마음을 돌보는 내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읽어봅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영혼은 공허감 앞에서 떨며 어떻게든 접촉하기를 갈망한다. 전 세계인의 3분의 1 이상을 괴롭히는 자 12명 중에서 한 명은 병세가 너무 심해서 담배를 하루에 한갑 피우는 것만큼 위험한 질병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병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 병은 외로움이다. 최근에 나온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다. 친구와 가족이 삶을 더 의미있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더 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준다는 것이다. 반면에 친구와 가족이 없으면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일반장에서는 외로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째서 뇌와 신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물론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짚어볼 것이다. 우선 이 질문부터 해보자. 외로움이란 무엇일까? 내 딱딱한 정의를 내리자면 원하는 사회적인 상호 작용의 정도와 실제 경험하는 정도 간의 걱정스러운 차이가 발생한 상태다. 다시 말해서 외로움은 실제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양과 원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양의 차이가 날 때 찾아온다. 사회적인 욕구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외로움을 페이스북, 친구 수 같은 것으로 정량화할 수는 없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겨한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기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에 내 친구 중에서는 혼자서 몇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은 거의 패닉에 빠지는 이도 있다. 외로움은 주관적이며 혼자 있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도 타인과의 강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도 외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요컨대 당신이 느낀다면 외로운 것이고 외롭지 않다고 느낀다면 외롭지 않은 것이다. 사회적인 생활의 상태와 상관없이 말이다. 혹시 때때로 잠깐씩 음습하는 외로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오랜 기간 겪는 외로움이다. 잠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 뿐더러 피할 수도 없다. 외로움은 생물학적인 존재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누구나 있다고 경험하는 현상이다.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이다. 외로움과 우울증. 당연히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을 키울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우울증과 외로움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10배 더 크다.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 처음 몇 달 동안에 나는 20대부터 중년, 노년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환자와 외로움과 고립감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일부 환자는 그저 한동안 외로움을 느꼈지만은 대다수는 외로움과 우울증이 동시에 찾아온 것 같았다. 나는 우울증이 외로움이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우울증이 그들을 고립시켜서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인지 궁금해졌다. 우울증과 외로움 중에서 어느 것이 문제일까?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진이 평균 연령이 50세인 5,000명 이상의 비용자로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의 경험이 어떤지,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집단에 참여하는지 등을 비롯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사회적인 집단은 비영리기구, 정치적, 종교적인 단체 또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등을 말한다. 예컨대 독서 모임, 또 교회, 성가대 등등등등, 스포츠 모임 등등등. 2년 후에 연구진은 이들에게 같은 질문을 다시 던졌다. 그래서 과거 설문조사 때 우울증 신호를 보이던 참가자 중 일부가 이번에는 그런 신호를 보이지가 않았다. 사회적 집단의 영향이 정령을 보여준 또 이 연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도 있다. 참여한 집단의 개수가 많을수록 영향력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 집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24% 낮아졌지만 세 집단에 참여한 이들은 그 위험이 68%나 감소했다. 그렇다면
고립과 외로움이 오늘날 우울증을 일으키는 상당한 기여 요인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를 뒤받침하는 연구도 적지가 않다. 약 4,200명을 12년 동안 추적 관찰한 방대한 연구에서도 50세 이상 우울증 환자의 약 20%가 외로움에 기인했음을 드러내었다. 외로움은 신체에도 영향을 끼친다. 외로움은 신체에도 영향을 끼친다. 에따 시끄럽네. 외로움은 신체에도 영향을 끼친다.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자, 이 신체에 외로움은 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신체 곳곳에도 영향을 준다. 한 연구팀이 심장질환을 잃는 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팀은 심근경색을 앓았거나 부정맥, 심부전 심장 판막 질환을 앓는 1만 3,000명 이상을 추적 관찰했다. 시험자들은 흡연이나 음주 여부, 가정적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연구팀에게 밝혔다. 또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지 필요할 때 속을 털어놓을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지 등의 질문에 답했다. 몇 년 후에 연구팀이 조사해보니 흡연이나 음주를 많이 하는 심장질환 보유자는 사망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심장질환의 종류와 종류에 대해서도 있었다는 거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거의 2배 높았다. 이는 외로운 사람이 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을까? 운동을 하거나 담배를 끊으라거나 정크푸드 좀 그만 먹으라고 말해줄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연구팀은 운동과 흡연, 식습관을 고려 요인에서 제외했다. 그럼에도 외로움은 여전히 자기 사망에 기여하는 요인이었다. 외로움은 그 자체로 위험해 보였다. 이왕암 환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아무런 패턴이 나타났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우울증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네요. 외로움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환자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 총 30만 명 이상의 비염자가 참여한 148건의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까운 친구 및 사회적인 지지 네트워크의 존재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발병 이후에 사망 위험 감소와 대단히 밀접해 관계연이 있었다. 그런 사회적인 지지 네트워크는 잘 알려진 주요 예방인자들과 동등한 효과를 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서구 사회의 가정연한 질병의 심혈관 질환과 네 번째 일어나는 사망 원인은 뇌졸중의 경우에 외로움이 흡연 못지않게 사망 위험을 크게 높였다. 또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우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꽤 충격에 빠졌다. 외로움은 어떤 방식으로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외로움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위험을 끼칠까? 외로움 신체에 영향을 미칠까? 자, 뇌는 수많은 신경을 통해서 체내기관들을 지휘한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의식적으로 하는 통제 영역 밖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뇌나 대장 또는 간이 움직이는 방식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의식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율신경계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언급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또 교감신경은 토쟁, 도피 반응과 관련되어 있으며 두려움이나 분노, 흥분, 긴장을 느낄 때 활성화된다.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으면 심장박동수와 혈압이 증가하고 빠르게 행동할 태세를 갖추려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한다. 맞서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부교감신경계는 소화 및 휴식과 관련이 된다. 부교감신경계 그래요. 이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장과 소장 및 대장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난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모두 지금도 당신의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우세해지는가에 계속 바뀐다. 버스를 놓지 않으려고 뛰어갈 때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긴장할 때는 교감신경이 주도권을 잡고 또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편안히 앉아서 점심 먹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진다. 얼핏 외로움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외로운 사람은 긴장을 풀고 있는 시간이 많고 싸우거나 도망쳐야 할 대상도 없으니까 이상이 들지 몰라도 사실은 그 반대다. 외로움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며 소화나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투쟁, 도피,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 장기적인 외로움이나 투쟁이나 도피 모두로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 놀라운가? 하지만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연구 결과는 그뿐이 아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 주변 환경과 타인을 더 위험하다고 인식한다. 타인의 표정에 더 민감해지고 평소와 다르게 해석한다. 중립적인 표정은 약간 위협으로 보이고 살짝 차가운 표정은 적대감 가득한 얼굴로 느껴진다. 내는 남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른다는 신호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경쟁자로 또는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사람으로 인식한다. 원래 알던 사람도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요컨대 외로움을 느끼면 세상은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위협적인 곳이 된다. 함께가 곧 생존을 뜻한다. 뇌와 신체가 이렇게 작동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기나긴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타당해 보이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지구상에 살아온 세월의 99.9%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의 생존을 위해서 서로에게 의존했다. 자연이 주는 모든 위험과 재해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 저 우리의 조상들은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그들을 극복했다.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조상들이 한데 뭉쳐 서로를 보호한 덕이다. 함께 있다는 것이 곧 생존을 의미했다. 그래서 사회적 이들을 형성하고 지키려는 욕구가 강한 이들의 생존 확률이 더 높았다. 생존 욕구가 더 높았다. 사회적 이들의 형성화를 지키는 그렇지. 노력하는 사람들이 함께가 생존을 뜻한다. 함께. 생존자의 후손인 당신과 나 역시 사회적 이들을 형성하고 지키는 우리 본능을 물려받았다. 다시 말해서 내는 함께하는 생활의 안정이라는 상을 주며 여기에는 순전히 이기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이 생존 확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외로움이 초래하는 심리적인 불편함은 내가 우리에게 사회적인 욕구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신호이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면 내는 죽을 위험이 증가했던 의미로 해석한다.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에서 외로움이 뜻하는 바였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도 외로움이 소화나 휴식이 아니라 투쟁, 도피,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내 입장에서 볼 때 외롭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므로 스스로 위험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경계 상태를 취하는 탓에 신체가 약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게 되고 교감신경계가 우세해진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과 염증 수준 증가를 가져온다. 이는 외로움이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여러 병의 예후를 악화시킨다는 설명이 될 수 있다. 외로움을 느끼면 내가 경계태세를 강화하기에 주변 세상이 실제보다 더 위험하게 보인다. 조상들에게는 이것이 생존에 유익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로움보다도 해로움이 더 크다. 남들을 적대적으로 인식한다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가 더 나아질 리 만무하다. 오히려 거만하거나 쌀쌀맞은 사람으로 보이기 쉽다. 또 그들은 내가 파티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러니 안간하게 낯개스라며 타인의 의도를 마음대로 추측하는 것도 자신을 사람들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런 결국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사람들과 더욱더 멀어지고 세상을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 그들은 내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확실해. 나에게 초대장을 보낸 건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야. 절대 안 갈 거야. 또한 장기간 외로움을 느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수면 시간이 줄지는 않더라도 더 얕은 잠을 자고 나중에 더 자주 깨게 된다. 혼자 자는 사람의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옆에서 뒤쳐다거리는 사람도 없는데 왜 더 자주 깰까? 이 역시 역사가 타당한 설명을 제공한다. 혼자 자면 위험이 생겼을 때 경고해줄 사람이 없으므로 우리 조상들에게는 얕게 자면서 작은 소음에도 깨어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자, 내가 사고보다 더 큰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너가 외로움을 위험 상황으로 자, 이 연구에서 사람들은 가짜 성격 검사에 참여했다. 질문지에 답한 내용과 상관없이 연구팀은 첫 번째 참가자 그룹에는 성격 때문에 외로운 생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두 번째 참가자 그룹에는 성격 때문에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고, 세 번째 참가자 그룹에는 친구가 많은 풍요로운 사회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고 사고를 당할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검사 결과를 들은 직후 그들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평가하는 여러 인지 검사에 참여했다. 그러자 외로운 인생을 살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들은 그룹은 풍요로운 사회생활을 하며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들은 그룹보다도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물론 이는 놀랍지 않은 결과다. 외로움을 겪으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배제에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뭘 해야 할지를 즉시 분석하기 시작한다.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말이다. 그래서 집중력이 약해져서 인지 검사에서 낮은 성과를 낸다.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는 말을 들은 그룹도 마찬가지. 이들 역시 인지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역시 놀랍지가 않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내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흥미로운 점이 따로 있다. 성격 때문에 그렇게 살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들은 그룹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는 말을 들은 그룹보다도 인지검사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내 입장에서는 미래의 외로움이 미래의 사고보다도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내는 외로움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애쓴다. 피해야 할 우선순위에서 사고보다 더 위에 있다. 배제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사회적인 신호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생각해보라. 그녀가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지? 내가 왜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걸까? 나한테는 가지는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여행 다녀온 사진을 왜 올렸을까? 머릿속에 자꾸 맴드는 이런 생각을 지우기 어려운 것은 인류 역사의 대부분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서 배제당하는 것은 뭔가가 대단단히 잘못 걸렸으며 됐으며 심지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런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행동해야 했다. 실제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드는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너는 이것을 시급한 문제로 심지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태로 인식함으로 교감신경계 활동이 증가한다. 반대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받아들여지는 사람의 뇌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오래된 메커니즘은 이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의 뇌는 이제 위험을 느끼지 않으므로 교감신경계도 활동을 줄인다. 외로움, 배고픔 에서도 여기에서 그렇게 미트 연구팀의 실험에 참가한 모집에서 방에 고립된 채 10시간을 보내게 했는데 참가자들은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런 뒤에 연구팀은 자기경명장치로 뇌를 촬영했는데 실험 중 어떤 사람과도 마주치지 않도록 연구팀은 그들의 MRI 기계에 스스로 들어가 자리 잡는 방법을 사전에 알려줬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를 촬영했다. 이제 뇌 깊은 곳의 흑질이라는 영역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크다고 대답한 참가자일수록 평소 사회적인 활동을 활발히 한 참가자일수록 흑질이 더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어서 연구팀은 10시간 동안에 금식하게 한 후에 참가자들에게 음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MRI 촬영했다. 흥미롭게도 이때 흑질의 활동 패턴 역시 사람들이 교류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와 비슷했다. 그러나 뇌의 다른 영역들은 예컨대 보상 시스템에서는 참가자들이 원하는 것이 음식이냐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활동 패턴이 달라졌다. 연구팀은 갈망하는 대상이 음식이든 사람이든 또 다른 무엇이든 흑질이 갈망에 대한 일관적인 신호를 보내는 영역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른 뇌 영역들의 활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배고플 때마다 사회적인 교류에 대한 욕구를 느낄 때 뇌에서 비슷한 신경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내 입장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키려는 본능이 먹는 본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